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방황을 했다는 저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직업을 한번 세려보니까 한 25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택시 기사도 해보고 식당에서 웨이터도 해보고 공장에도 다녀보고 이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 군데를 다녀서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언론, 정부 이렇게 또 변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의 고민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가장 절실한 두 가지 과제를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제가 글도 쓰고 이제 제가 책에도 그런 걸 쓰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바라기는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셔서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위시 리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만은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저쪽 비춰갖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정권이 해야 될 모든 정권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세 가지의 과제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가 이제 풍요한 나라. 이걸 만들지 못하면은 안 되고 그다음에 튼튼한 안보인데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좋은 거는 경쟁은 치열한데 분노가 없는 나라가 국민 통합이 된 나라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는 통합이 될 겁니다. 그것도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불만도 없고. 근데 사실은 바람직한 나라는 경쟁은 치열한데 분노는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그거를 이제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정의라는 게 분노는 언제 생기냐면 정의가 위배될 때 생기거든요. 가난하다면 한탄은 하지만 그것 자체로만은 정의롭게 했는데 가난한 게 되면 분노는 없죠. 한탄은 하지만.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이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이라는 게 이권을 위한 경쟁일 때는 항상 좌절감은 있죠. 그죠? 화도 나고 이런데 그것이 이념을 기준으로 한 경쟁일 때는 이게 근본적인 그거는 해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는 크게 경쟁하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경쟁하는 거는 그거는 불만을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과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건데 먼저 풍요한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건데 튼튼한 안보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국민 통합의 면에서 지금 아마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행한 국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 나라를 갖다가 형편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GD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명도 있고 온갖 게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어떤 기준 중에 하나는 이 국민 속에 얼마나 분노가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최하위 국가가 아닌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독재정권, 전두환 시대나 지금이나 아마 분노의 양이 거의 비슷할걸요. 많은 사람들 간에서. 그래서 그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의하고 이 포럼이 만들어진 그 이유죠. 공정과 상식이 위배될 때 그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념 전쟁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이념은 당연히 둘 다 좋은 거지만 어느 게 우선순위냐 하는 과제죠.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게 우선순위냐 하는 데 대해서 가지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권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자기 우대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이 정권이 다음 정권이 반드시 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예. 다른 말로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경쟁하지만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한데 분노는 없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정의를 위배하지 않는 정권. 그거는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예? 그게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익보다도 이념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는 나라가 돼야 돼. 예. 사실은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은 반드시 분노가 따릅니다. 패자는. 예. 그러나 이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저도 분노하지는 않죠. 예. 예. 페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정권에 우리가 그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나빠하거나 열등해서가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 제가 아마 며칠 내에 아마 칼럼을 하나 쓸 겁니다. 칼럼 제목이 아마 메이저지에 쓸 건데,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비겁한 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대선 주자들이 지금 한 명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 전부 그냥 떡 던져준다고 정신없어요, 지금. 예.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하위 후보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대선에서 저는 뭐 정치학도회에서 대선에 쭉 관심을 가져왔고 했지만, 저는 또 미국에서 제가 변호사 하면서 13년인가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관심했는데, 이렇게까지 떡만 던져주는 후보만 나온 대선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어떤 대선을 봐서도. 창피하기 짝이 없는 지금 대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는 뭐 워싱턴에서도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또 제가 정치학도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고,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그냥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자 나라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너무 한편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왜?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제를 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진정한 선진국.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대통령제를 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불란서는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원 집정제니까 순수한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왜 대한민국은 그걸 이룰 수 있었느냐?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 그게 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20세기 이후에 민주주의를 위해 수백 명이 목숨 바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바람에 한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 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예요. 국민이 목숨을 바치지 않은 나라 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룬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모색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서 찢고 물을 뜯고 뜯으려고 온갖 하고 이 모든 자들과 이게 도대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후보들 정말 너무나 한탄스러운 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국민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려 하려면 뭡니까? 그 해답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의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수십 개국에서 모인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 불교, 온갖 나라 국민들이 다 모여서 저 한 나라를 만들고 저렇게 평화롭게 세계 최고의 부자 최강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대선 후보들은 도대체 미국이 왜 저렇게 했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DJ이고 한 사람은 YS입니다. 적어도 그 근처까지 가본 사람은 그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지도자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정치 제도에 있다는 걸.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 자원이 많다는 그런 자원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중국. 자원 많은 거예요. 그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모인 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한 나라를 이뤄가지고 영차영차하면서 세계 최고로 부자고 최고로 강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모델로 삼을 줄 알아요, 지도자가. 한 명도 우리의 근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한탄스러운 일이죠. 우리한테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DJ하고 YS입니다. 저는 참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예를 갖다가 보자 이거죠. 미국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딱 한 개입니다. 정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헌법에 여러분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재헌 국회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헌법을 초안한 사람들이, 저는 법학대였는데, 저는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헌법을 이제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그랬던 건 참 대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전두환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막 상해요. 정말 이놈 자식, 제가 때려 죽여도 됐으면 제가 한번 때려 죽였을 거예요. 제가 피해만 없었으면.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 우리나라 이 헌법을,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문자 멘트로, X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살려고 그러면 이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렇게 잘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미국의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지를.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칼럼이 이겁니다. 제목이. 개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비겁한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 이게 제 제목이에요. 제가 쓰려고 하는 제목.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개도 터치 안 하는, 이게 창피하기. 이런 사람 우리가 지도자라면서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모셔야 된다는 게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이유는, 이만큼 민주주의 나라는 바로 우리 젊은이들 때문이에요. 목숨을 바쳐준 수백 명씩.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진짜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했는 게, 제가 지금 그도 말씀드린 대로 역력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정말로 고민해서 만든 흔적들이 여기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 그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 때문에 쿠데타도 나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수백 명의 목숨을 잃고, 지금 온갖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불행감,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런 불명예스러운 나라를 만든 게 전부 헌법 때문이에요.
그 개판 헌법을 정모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헌법이 교체위원장 제가 한번 찾아면 제가 한번 매고 싶어요. 이따가 그걸 만든 이 헌법학자라고. 예. 미국에 다 예가 있는데. 예. 제가 이 헌법이 어떻게 잘못된가를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앙적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법 구조가. 왜? 제일 먼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가장 큰 이유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2년 만에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하원의원. 하원의원의 3분의 1을 바꾸죠. 거기서 져버리면은 다수를 잃잖아요. 법을 통과 못 하잖아요. 그럼 업적을 이룰 수 없어요. 법을 못 이루니까. 못 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년 후에 하나도 업적을 못 이루니까 4년 후에 다시, 예? 대통령 선거할 때 재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은요, 재선 못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왜 공부 못하가 낙제하는 학생 있잖아요. 평생 창피해가지고 다니 못하는, 그거 똑같아요.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카터 대통령, 예? 부시 대통령. 그 몇 명 있어요. 지금 20세기 전체에서 아마 한 서너 명 될 거예요. 후보 대통령. 대공황을 일으킨 1929년 후보 대통령.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된다니까. 이 친구 대통령이 되면은, 야, 2년 후에 당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잘 못하면, 예? 국회의원 선거 하원에서 다수를 못하니까 법안을 통과 못 시키니까 업적을 못 이룰 거 아니에요. 그 업적을 못 이루면 재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낙제성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군림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2년마다 시험을 치르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겸손한 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하던 이 정말 진짜 정말 구역질이 나는 침을 뱉는 춤을 갖다가 한 사발씩 뱉어도 심지어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요 상상도 못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선거에서 개판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해요. 굉장히 행복한 면이 있죠, 그죠? 왜?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니까. 그 젊은이들 때문이에요, 그거는. 정치가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런 사람과 의리 가치 중심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경제는 이렇게 이뤘지만은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만큼 불행한 국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측에서. 어떤 게 있느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면 바로 정당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산인데 그거에 대한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서 지금 우리 국민은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매일 저녁에 집에서 턱간신문 아침 신문 볼 때마다 오는 어떤 재미잖아요. 왜냐? 우리가 축구 시합 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축구 시합 보면 건전한 룰 안에서 경쟁하는 건 재밌잖아요. 미국의 정치가 그렇거든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국민에게 그렇게 불행을 주고 있다는 건 자각 못하고 저끼리 지가 잘난 줄 알고 익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벌써 수십 년 해방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치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지가 제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제왕적 대통령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요. 미국은 왜 제왕적 대통령이 일어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미국이 바로 정당 제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정당의 우리 미국의 정당이 국회가 잘못 운영하게 되어 있죠. 국회에 대해서 정당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당 제도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정당들이 대통령의 꼬봉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미국 같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에 10분의 1만 보여줘도 이렇게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미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뭐 토론도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해보고. 그게 뭐냐? 바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꼬봉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당이라는 게 대통령의 꼬봉이잖아요. 정당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정당은 미국하고 한국의 정당 제도,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전 정치학도기 때문에 알잖아요. 정당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정당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충원 기능이에요. 엘리트 충원. 소위 후보자를 충원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그죠? 누구 출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의 핵심적인 그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선거 기능이에요. 선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정당이 쫙 해가지고 선거운동 잘 기획하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나 할 수가 있느냐면 바로 그게 정책 기능입니다. 미국하고 한국의 정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정당에게 정책 기능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 중심제는 정당에게 정책 기능이 있으면 안 돼요. 미국은 정책 기능이 누구에 있냐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 법안에 찬성해야 말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이고 권한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당론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무슨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쫄개지. 17살짜리 청년이 가서도 지금 국회의원 못 하겠습니까? 당에서 이거 찬성하라 하면 찬성하면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몬도간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생각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걸 갖다가 만일에 제대로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거 몬도간의 급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정책 기능을 정당이 결정해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찬성하나 반대하고 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 중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다 안 해봐서 그렇지. 정책 기능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 법안에 찬성하냐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될 때 비로소 그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그때야 비로소 주인이 되니까. 국민은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겠어요? 지역 국민의 의견 반영할 거 아니에요. 지역 국민이 다 반대하는데 지가 찬성하겠어요?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 국민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바로 국민의 뜻이 전체적으로 국회에 수렴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완전히 반칙, 엉망진창의 민주주의가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다 혼돈인데 우리가 정치 제도를 볼 때는 항상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제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본 작동 원리가 달라요, 두 개가. 당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는 당론이 있어요. 당론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각제는요, 집권을 하는 게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에요. 정당이 집권을 하죠. 그죠? 당 자체가. 당이 당선된, 다수를 찾으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당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국민연결도 막 인기가 나쁘면 한 달만이라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 당이 책임을 지고 하니까 그거는 당 자체가 같이 투표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당을 쫓아내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서. 국회의원 수를 다수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과반수를. 그래서 당론이라는 거는 내각제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가 그분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정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도 좀 부패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유 주면 지 마음대로 다 할 거니까 이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바로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정당 운영과 국회 운영을 내각제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맞아요. 꼬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내각제는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당이 집권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한 달 후에라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당이 동돌 뭉쳐서 해서 그거는 이상할 게 없잖아요. 당이 집권하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 중심제는 임기가 있잖아요. 4년이나. 그동안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같이 불쌍한 국민이 없어요. 저는 미국 가서 민주주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 통탄할 정도로 불쌍하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자주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4년마다 한 번 행사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죽은 지역에 한 명 출마시켜 놓으면은 4년 동안은 지금 한마디도 못해요. 왜? 이 친구가 나의 종복이 아니라 정당의 꼬봉이니까. 대한민국 국민같이 불쌍한 국민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끼리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맨날. 미국은요. 200년 역사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막 패싸움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싸울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한테 자유가 있으면은 우리 지역 구민이 다 반대하는데 내가 찬성하겠어요. 다음 낙선이 뻔한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회 지역 구민이 뭐를 찬성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이 국회의사당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하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 근본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면서 국회 이거만은 내각제로 해가지고 적게 강력한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그걸 제대로 지적해 주지 못한 대한민국의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 저도 정치학과고 우리 선생들이 정치학과 선생이지만은 정말로 꿀밤 되게 맞아야 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 거다. 대통령제는 국회의원들에게 재량을 줘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게끔 해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전체 국민에게 국회의사당에서 국민 전체의 뜻이 반영되도록 만드는 그게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인데 본질인데 이걸 갖다가 짓밟고 엉뚱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바로 우리나라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 전부 한마디도 입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박수 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거의 조크 수준이에요. 정치 그거로 봤을 때는.
저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수십 년 전 이걸 지적해주는 제대로 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가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미스테리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책 기능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패싸움 정치인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질이 나빠서 어떻고 저떻고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질은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월간조선인가 월간지에서 하여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 경력을 비교한 그 기사가 있었어요. 월간지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자격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학 교수, 박사, 변호사 이런 자격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을 가진 국회가 전 세계에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국회의원은 좀 알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살았으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박사, 변호사, 교수가 늘 미국에 한번 박사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의 하원의원 500명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5손가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수십 년을 갖다가 국회의원이 나쁘고 지리고 어떻고 온갖 엉뚱한 짓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 기능을 정당이 행사함으로써 그 내각제의 그 핵심 권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회의원을 갖다가 꼭두각시로 만든 그 가장 근본적인 독재자의 수수에 온 국민이 지금 수십 년을 갖다가 놀아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피해를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 속상하고. 그게 1년에 4년에 한 번밖에 자기 그 행사 못하는 이 부상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국회의원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지역 국민들이. 왜? 야, 내 당에서 지키는데 했잖아. 당에서 내 공천 주는데 당신이 내 공천 줬어? 당에서 줬는데 당 시키는데 왜 당신 왜? 국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욕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충원 기능과 선거 기능만 담당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고 선거만 하고 정책 기능을 수행치 않아요. 제대로 된 대정제에서. 정책 기능은 정당이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국회의사당에 반영하면 그때 비로소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 민의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 손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이 싫어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당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말이죠. 2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의단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있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의 책무가 그 지역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당에 아예 정책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꼬봉들이지. 응? 쫄개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왜? 이권이 많으니까 하고 싶죠. 가면 대접받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거대한 사기 속에서 지난 6, 70년 살았는지 하는 게, 그게 참,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운데, 불행히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이죠. 당론이라는 제도. 이거는 대통령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정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거는 내각제에만 있는 제도예요. 너무 당연하죠.
내각제는 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 보고 투표하지 이거보다 개인 보고 안 하거든요. 정책 기능을 당이 수행함으로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우리 집에 17살짜리 조카를 보내도 얼마든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간에는 필연적으로 패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해가지고 스크램블 짜가지고 익혀가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건 몬도가네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 보스가 보스예요.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뜻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대표 불러가 이거 통과시켜 이러면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왕이지 뭡니까? 네? 그게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유물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먹고 싶으면 꼬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천을 어렵건 지역 구민의 뜻을 투표해가지고 경선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입법부를 규제하니까 여기서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 저렇게 된 게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큰 그거는 바로 미국의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 국회와 대통령 간에 항상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누가 싸울 때 미국의 사법부는 정말로 참 저는 그 헌법을 볼 때마다 그런 상황에 닿을 때마다 정말로 지혜로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자, 의회하고 국회, 대통령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가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하는 심판. 그 심판이 제대로 없으면 이게 정말 맨날 싸움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사법부제가 세계 유례가 없는 사법부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 미국의 모든 연방판사는 종신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종신이죠. 그 대법원까지 올라가니까 대법원 판사가 자기 죽을 때 얼마 전에 타계한 긴스버그 대법관은 대법관 유지한 채 입원해가지고 임종했어요. 대법관으로서 임종했어요. 그 87살인가. 여러분 그런 대법관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로지 나라의 백년 대계만을 위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 대법원 제도가 딱 버티고 서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많은 수많은 인종, 수많은 나라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는 경쟁하고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아무리 그래도 놈이 나한테 그 뭐 한다. 대법원이라는 나의 이걸 보조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심하고 경쟁하면서 그래서 세계 넘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통령 업적을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니까 매번 시험을 쳐야 되고 임기 말에 하고 중간 평가가 있고 그 대통령 연임을 꼭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룬 대통령이 실패자로서 역사에 기록되기 싫잖아요. 축저사자 연임하려고 국민의 마음에 들라고 노력하는 게 이런 제도에서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당 운영이 진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당 운영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무슨 국민이 주인이에요? 선거할 때만 투표하고 우리 말에 신경 씁니까?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 아무 전제가 없어요. 한 국회의원한테. 그 친구한테 의미 있는 거는 당의 수뇌부 정책이 내리는 그거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음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국민, 정치적으로.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그런데 우리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한 개도 타치를 안 하고, 뭐 몇 조 프로가 뭐 해주겠다는 이것만 하고 왔는 게 지금 우리 현재의 현실입니다. 하나도 발전하지 못했어요. DJ YS 때 비해서 너무 많이 후퇴했어요. 그분들은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닭을 먹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걸 부르짖으면서 미래를 위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 그게 있습니까? 뭐 몇 조 주겠다, 뭐 털겠다, 길 따라 주겠다, 이딴 소리만 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지도자고요. 그런 그 지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팔자예요, 그게. 우리도 지난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정책 기능은 의원 개개인에게 주고, 경선에 의한 공천,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입법권, 그래서 입법권을 진정으로 국민이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적으로는 전부 거지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것도 자기 국회의원이라고 주는 온갖 떡고물, 비서들 7, 8명 겨누리고, 기사 데리고, 폼 잡고 다니면서 하는 게 뭐예요? 거수기잖아요. 대해서 시키면 하는 거고, 가서. 거수하고 와서, 폼 잡고 다니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났을 때는 아니에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거. 그러니까 17살짜리 애 갖다 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렇게 수십억을 들이면서 해주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저는 탄생하려고 믿습니다. 확신을 합니다만은 정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만일에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제도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 출마 선언할 때 저는 정말 저는 감동받았었어요, 그날. 근데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 국민이 미래에 대한 단어를 한마디도 발설되는 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듣고 싶어요. 이전보다는 낫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민은 너무너무 불행한 국민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에요.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와 똑같은 젊은이들 수백 명이 그렇게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은 예가 없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느끼는 이 정치판 보면서 느끼는 이 불분과,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아보신 분, 아니면 선진국에 살아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국민 속을 썩이는 정치는 지구상에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 맨날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패하거나.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의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이 돼야 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임기 5년 동안에 이거를 이루신다면 그분은 역사가 정말 기리하는 다른 모든 것에 경제를 실패해도 괜찮아요. 경제는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애국심을 가진 정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야 돼요. 자꾸 말이죠. 우리나라가 뭐 제왕적 대통령을 계산했는데 그러면서 뭐 총리한테 권선 분할 정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총리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총리 없는 미국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예?
총리하고 권력을 나누라. 이따오 정말로 저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에요. 물론 정 교수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가 권력을 어떻게 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너무너무 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국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박탈된 국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다른 선진국에서 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이 국회의원 꼭두각시한테하고 그 위에 대통령이라는 정점이 있고 거기 뺏기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이 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진실로 국민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미국 대통령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니까 아무리 지가 잘나도 금방 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나 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질곡을 안고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저 친구들 때문에. 그 무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학과 헌법학자들의 무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명기 있게 펴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마침 우연히도 정치학도고 또 법학도고 제가 선진국을 갖다 구경을 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콤비네이션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우연히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정치 파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본질을 아시고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신다면 저는 위대한 대통령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다 실패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정말로 수십 년간의 그런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참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참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한 6개월간의 그 행보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보수를 천명하면서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자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유, 이걸 세 번 부르짖었어요. 기억나시죠? 부연 설명은 안 했지만. 저는 눈이 벌 띄었어요. 이분이 정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실천할 분이구나 하는데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거든요. 그때 이후로 자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는지를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유일하게 자유라는 게 이념인데 유일하게 퍼주기 이재명하고 둘이 퍼주기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실망적이죠. 저는 우리 윤 후보께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서 저는 지지자입니다. 전 기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임스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 원론 그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해서 나는 자유에 대한 자유라는 말이 매일 한 번씩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류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뭐 수십만 년 됐는데, 인류가 이렇게 제대로 살게 된 거는요, 불과 몇백 년입니다. 300~400년이에요. 200~300년. 그 전까지는 인류의 99.9%는 전부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수라고 하신다면 보수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뭐가 보수냐 이거죠. 그 진보는 뭐냐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 당에서는 이 보수당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정말 한 시간도 쓰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나라의 보수당은. 보수라는 게 영혼이거든요. 이 당은 영혼이 없는 당이에요. 우리나라 보수당은. 진보에 비해서는 더 없어요. 진보는 그래도 좀 있어요. 쉬우니까. 진보는 니나 내나 잘 먹고 잘 우리 경상도 말로 어느 놈은 뭐 인삼 뿌리 먹고 어느 놈은 무시 뿌리 먹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알아듣기 싫으니까 그 이념을 하지만 보수는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 거기서 영혼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우리 보수 정치인 중에서 자유라는 말을 되뇌이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한 명도 없죠.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 로봇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기 보수당 국회의원 우리 저 국민학교 다니는 애 시키면 뭘 하겠어요? 이런 말 하나도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인류는 24년 동안 우리가 뭐 20만 년이면 19만 9,700년을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구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라는 저 변방에 조그만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날씨는 나쁘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 지구촌에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전부 다 산업혁명 덕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조그만 나라의 변방에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지 모든 나라가 그걸 반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법을, 그 비법을.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그 조그만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영국의 이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자유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장농이에요. 자유가 생기기 전에는 모두가 다 소장농이에요. 귀족 빼놓고. 소장농은 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가 가져가는 거는 겨우 연명할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만들어가지고 적게 만들수록 게으름 피우고 적게 할수록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적게 일할수록 이익이잖아요. 지가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에 다 최소한으로 일하는 거예요. 보이지만, 들키지만 하면 최소한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영국에 자유란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야, 네가 일한 거 네가 가져간다. 우리한테 얼마만. 네가 가져간다. 그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 잘 먹이고 잘 고 잘 그리고 처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 영국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의 생산성이 소위 마그나 카르타로 시작된 그 자유의 물결로 13세기의 그것의 여파로 자유가 점치면서 이 국민들의 생산성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영국이 세상 타의 주장을 불허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부자가 됐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영국이 왜 저렇게 됐나? 자원도 없고 그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됐냐? 바로 그 자유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유가 인류의 복음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그게 해주는 일화가 있어요. 얘가.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거의 90% 역사에서 중국은 전 세계 GDP의 항상 30%를 생산했었어요. 전 세계 GDP에. 근데 여러분, 모태똥 시절에 그게 몇 프로까지 떨어진지 아십니까? 30%가? 2%까지 떨어졌어요. 자유를 뺏어. (10분의 1로) 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 사람은 10배를 더 잘 살게 됐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자유가 진짜 기가 막힌 거구나.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컨서브 하자. 지키자는 거는 컨서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컨서브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보수주의자를 갖다가 컨서버티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보수들은 너무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보수를 얼핏 들으면 수구로 오해하잖아요. 그죠? 보존인데 수구같이 이래야 되니까 젊은이들한테 외면받고. 참 기가 막힌 불운이에요. 대한민국 보수에. 예. 그 어느 놈이 번역했는지 정말 제가 보면 막 꿀밤을 한 방 때리고 싶어요. 예. 이놈의 시자식. 예?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단어를 이따구로 번역했냐. 예. 정확하게 하면 보존당이에요. 보존이라 해야 돼요. 자유를 지키자는 거예요. 컨서브 하자는 거. 정말 그 번역한 놈 누군지 몰라도 누가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상이라도 한번 가서 내가 한번 호통을 치고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보수가 받는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수구다 이게. 그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사실은 보수가 젊은이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하다가 자유를 누리는, 그게 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했을 텐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불운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지구촌에 떡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그 성공 사례를 본 수많은 나라들이 그걸 편대기 시작하면서 그 산업혁명이 세계에 퍼지면서 이런 기적 같은 상전이 벽해가 되는 우리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세계가. 그 보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인류를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보탄에 빠졌던 인류를 구원한 이념,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에게 그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항상 모든 애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보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유를 주면 떡은 크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는 불평등이 자유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도가 이제 부자가 될수록, 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정도가 커진 거예요. 그게 바로 18세기 영국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그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어요. 15, 16살짜리 애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게 허다했어요. 비참한. 그걸 보니까 뜻있는 양심적인 친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위 보수가 가져온 이 자유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칼 막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좋지만은, 부자는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배가 아프게 되거든요. 이 배 아픈 걸 굳이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생긴 게 바로 진보다 이거예요. 진보가 바로 평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떡을 키운, 이게 보수의 역할이라면, 이걸 갖다가 평등을 통해서 배 아픈 걸 치유해주는, 이게 바로 진보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떡을 키우려면 자유를 많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그 에너지와 자기의 그 창의력과 이거 자기의 그걸 다 해가지고 키우려면 자유가 있어야지. 근데 자유가 그렇게 좋지만은 거기는 반드시 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평등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 지구촌에 너무나 그 자유 때문에 배 아팠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았죠. 예? 그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돼가지고 소련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됐는데, 배가 아픈 게 많이 치유가 되는데 보니까 배 고픈 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그래서 보수, 진보라는 거는 좋아. 자유가 좋아. 우리를 부자를 만드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 프로그레스 하자. 이게 바로 진보예요. 그래서 여러 진보를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르잖아요. 한 발 더 나가자. 부자 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 발 더 나가자. 그래서 진보. 그러다 자유와 평등, 이 두 개, 보수와 진보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해서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역사라는 수레의 두 바퀴예요. 보수가 없으면 전부가 가난에 굶주렸지만은, 보수가 생기지만은, 이 한 바퀴 발로 가면은 역사는 제발이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같은 나라,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칼 막스를 시작된 그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바퀴가 생긴 거예요, 역사에. 그래서 역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가 집권하면은 떡을 키우는 거예요. 떡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유를 많이 줌으로써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 자유 욕심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고, 경쟁을 하고, 유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떡이 막 크면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불평등이 반드시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진보가 집권해서, 나누어서 쭉 골고루 해가지고, 아픈 거를, 배 고픈 거를 치유했다가, 그 다음에는 배 아픈 거를 치유했다가, 그 국민 누가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 국민이 우리 너무 배고프다. 이 배고픈 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싶은데 누구한테 정권을 주느냐? 보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자수면은 보수가 집권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자유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왕창 키우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그게 생기잖아요. 불평등이. 그러면 전 국민은, 아, 이제 좀 나눠야겠다. 그리고 과반이 나누는 쪽으로 가면 진보가 집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웠다가, 나누었다가, 키웠다가, 나누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이게 바로 역사의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죠. 보수는 자유를 선호하고, 규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는 명령하지 않고 규칙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수와 근데 진보는 강제로 나눠야 되니까 항상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명령하지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보수가 싫어하는 게 명령입니다. 자유 선택을 주는 거예요, 보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공원에 화장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수십 명이 있는데, 이거를 진보의 접근,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하냐.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예쁘네. 너도 가. 다음에. 그 다음 너도 가. 이게 진보의 접근법이에요. 명령에 의해서. 보수는 어떻게 하냐.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명령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규칙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 선착순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줘요. 아무도 자기의 자유가 혜택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줄 서면 돼요. 그게 바로 보수와 진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러나 진보는 이미 그 형성된 질서를 깨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보가는 항상 규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수는 자유를 말해줘.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시길래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자유를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가 못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념적인 전. 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창피한 대선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상실된 대선이죠. 이념이라는 게 영원이니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세 번이나 부르짖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이든지 발표할 때 이거는 우리의 자유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던지니까 이재명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몇 조 줄게. 저거 몇 조 줄게. 더 주는 거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보수는 항상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왜? 전체의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진보는 인간 개개인을 생각하는 그게 또 하나의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가장 청명한 차이가 보수는 사형제를 찬성하잖아요. 네? 왜? 전체를 보면 한두 사람이 희생을 돼야 되거든. 진보는 사형은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한 개를 주고 미시적이고 보수는 거시적으로 보는 그게 차이인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다음 정권의 과제를 갖다가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없애겠다. 첫째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의 목적은 딱 한 겁니다. 뭐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주고 뭐 총리는 나누고 자시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항상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재인이라도 저 개판 치는 거 그대로 쳤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5년 동안 갚으면 그뿐인데. 똑같아요. 나는 김대중이나 뭐 김영삼이나 똑같아요. 5년 동안 갚으면 끝인데 뭐 내가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재선에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선에 실패하면 낙제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저는 개판 못 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 군림하는 대통령이 안 되게끔 국민을 존중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끔 하는 헌법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을 지금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거는요. 그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시죠? 뭐 총리하고 권한을 나누고 자시고 대통령제에 총리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지금 의사결정 늦은다 야단인데 왜 필요해요 그 사람? 지금 우리나라 총리 하는 일이 뭐예요? 의존적인 거 외에 다 청와대에서 하면서 그따운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헌법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의 기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당론이라는 제도, 이걸로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헛수아비로 만드는 이 제도를, 이거는 헌법 개정도 필요 없어요.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 나는 우리 임기 중에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당론이라는 게 없다. 당신들이 양심의 것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 결과가 나쁘면 네가 찬성 투표면 네가 지역 국민에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결심 하나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엉뚱한 다리를 끌고 있는 거죠. 그 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저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가 고급화되려면은 이권이 아니라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그게 돼야 돼요. 이념을 중심으로 한 게 뭐냐? 정당이나 정치인이 전부 다 그 핵심 가치.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왜? 그것이 자유를 크게 키우기 때문에. 보수당은. 자유를 신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한다. 사사건건 정부가 이런 세상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다수가 우리가 볼 때는 자유를 더 정리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제를 없애고 이걸 갖다가 이 규제 대신에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선착순제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유를 아무도 자유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를 키우는 쪽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보수는 그러면 말이야 힘 있는 놈만 재미 볼 거 아니냐. 그런 보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런 보호한 제도, 법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념에 기반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자유를 키우겠다. 한쪽은 자유로 인해서 희생되는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이게 되면서 서로가 한쪽으로는 떡을 막 키우고 다른 한쪽은 그러면서도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바로 민주주의의 프로세스고 그게 바로 미국이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거나 함으로써 미국이 그렇게 수백 개국에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이 제도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들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그 미국 시민들 물론 거기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꽤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일 큰 차이입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얼굴이 다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건 정치 제도인데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 저희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흥분을 했습니다. 이런 장이 사실은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저의 경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저기 저는 방황을 많이 했다는 말을 표현합니다만 저는 이 정부에도 있어봤고 정당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대학에도 있어봤고 또 변호사도 해봤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구경했고 이런 이제 경험이 조금 다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그동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뭐 기회는 많았습니다. 제가 뭐 장관 제의도 2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도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제 저는 제가 책에도 그걸 썼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헌법 시간에 제가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던 말이 뭐였냐 하면은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fundamentally unfair하다는 그게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예요. 그게 고향, 나이, 인종, 성별 이런 거는 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 대법원 판사들의 그 판례를 읽으면서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국에 귀국한 게 91년이랬는데 13년 살다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그 차별들이 있더라고요. 전라도에 대한. 예. 저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가 뭐 TV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수 진보 양당에서 제의를 받았고 보수당에서는 저한테 강남을을 제의했고 진보당도 네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뭐 강남을이 보수당으로 나갔으면 제가 됐겠죠. 당연히. 그 당시 신한국당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어디를 택했냐면 저는 민주당으로 갔어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비서관으로서. 박세일 수석 밑에서. 그 제가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제가 당선됨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제 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당선되면 그게 화제가 될 거고 그걸 해서 이걸 제가 설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표는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참 불운하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최병일 씨가 당선이 진짜 위험해졌거든요. 민주당 후보한테 제 땅은 최병일 씨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이. 근데 제가 표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들한테 큰일 났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참 저는 당선되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4월 그때가 이제 13일인가 선거날인데 4월 7일인가 6일날 DJ 대통령이 정말 엇박혀도 기가 막힌 발표를 한 거예요. 김정일이하고 6월 15일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강남 갑에서 이 미국 기북에다가 밥 퍼준다 싶으니까 그게 최병일 씨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했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권사들한테 이번에 강남 갑은 정치 1번지인데 여기서 만일에 민주당이 되면은 DJ가 이북에 퍼주는 이걸 다 인정하는 게 된다. 다른 지역구는 다 안 되어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진보가 돼야 한다. 그 강남의 보수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설득이 있겠습니까? 권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해 와가지고 전성철이가 아무리 예뻐도 이번에는 민주당 전성철 찍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선거하게 한 그때쯤 돼서요 길거리에 가면 좀 사람들이 와가 될 겁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수십 명이랬어요 매일. 근데 그게 되니까 그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최대 득표 역사상 최다 득표는 했지만은 졌죠. 예. 근데 그건 저는 또 있었고 그래서 제가 YS를 모시면서 넣고도 민주당으로 갔고 또 다른 수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우여곡절 그때 저는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CEO 가르치는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잘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나이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제 역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연구원을 차려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예.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 사심이 적은 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확신이 가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분이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 예. 그거는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분이 프로페셔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점에서는 최고예요. 예. 사심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정치적인 거 자기가 거느려야 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대국적인 궁극적으로 정말 대국적인 이슈를 갖다가 정면으로 그걸 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